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오늘은 덴마크의 어떻게 보면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의 시스템 오디오 중에 레전드 40.2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시스템 오디오가 이 보면은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칸디나비아 가고 그쪽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케아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특정 브랜드 얘기지만 이렇게 멋을 부린다기보다 실제로 실용적인데 사실은 실용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이 사람의 이 어거노믹스, 그러니까 인간이 주거하면서 하는 활동 반경, 팔 동작, 또 기타 사람의 키, 서양 사람의 키로 재단이 됐겠지만 그런 사람이 활동하는 그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따라서 만든 게 시스템 오디오라는 회사의 어떤 그 브랜드 컬러? 이렇게 그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보이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도 이렇게 크고 스피커 자체의 존재감이나 그걸 중심으로 공간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펼쳐지는 이런 게 아니라 공간하고 똑같은 어떤 수준으로 공간 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약간은 가구의 개념? 이런 디자인 컨셉이 일단 있다는 거. 사운드 이전에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것도 시스템 오디오를 바라보는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디오는 원래 위트호프라는 분이 84년에 만들었어요. 84년을 잠깐 이 오디오 사적으로 해고를 해보면 덴마크라는 나라는 오디오 인프라가 대단히 특이할 정도로 많이 발달된 나라죠. 유럽의 어떤 함부르크와 함께 그런 교통 요지에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 대학교 산학협동 시스템이라는 이런 좀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기술 R&D들이 유독 그 음향기기 쪽으로 발달을 많이 했어요.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디오 발달이 됐겠지만 좀 유난스러울 정도로 유닛 회사, 스피커면 스피커, 앰프면 앰프, 유수의 브랜드가 그 인구 대비하면 가장 오디오 브랜드가 많은 나라를 덴마크로 꼽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브랜드가 이미 그 데니시 오디오 100년사, 덴마크 오디오 100년사라는 책이 나왔을 정도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미 60, 70년대에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전체 다 선점을 하고 있었던 게 덴마크 시장이었는데 84년에 이 스피커 회사를 툭 세웠던 거는 대단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이를 뚫고 그 소위 틈새라면 틈새고 완전히 그 위로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의 방식은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회사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고역을 강조한다던가 그렇다고 대단히 스케일이 크고 한번 딱 듣는 몇 초 사이에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중고역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시스템 오디오 사운드는 그렇습니다. 시스템 오디오를 제가 처음 들은 게 90년대 말에 그 SA 시리즈들이 나름 가장 비싼 제품들이 라인업들이 완성이 돼서 2K, 7K, 9K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제가 마침 리뷰를 했었는데 처음에 되게 난감했어요. 이 회사의 플래그십들이고 나름 가격들도 굉장히 비쌌던 스캔스픽의 최고 유닛은 네블레이터나 그 소용돌이 유닛들 그런 걸로 전체를 다 아주 모든 스캔스픽의 고급 유닛을 다 투입시킨 독특한 스피커였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처음에 몇 초 사이에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무언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몇 년 후에 또 생각이 나는 그 스피커 소리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좀 독특한 데가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브랜드였는데 원래 위트호프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거는 이 소위 빅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중고역보다는 아예 저역 쪽을 승부를 했어요. 저역도 큰 양광과 거대한 스케일 이런 쪽이 아니고 다이나믹도 아주 호쾌한 예를 들어서 그 90년대 말에 이런 ATC나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등장했던 ATC 같이 이렇게 사람 가슴을 두들겨 오는 이런 거대한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데 진폭이 엄청나게 큰 미드베이스 진폭을 일반 스피커의 40%까지 늘렸다고 해요. 여하튼 그런 컨셉을 지닌 그런 브랜드로 설정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지금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막 사람 눈에 확 뜨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존재감 없이 계속 제품을 만들다가 가장 좀 사람들한테 알려진 어떤 결정타가 된 계기가 그 판디온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였어요. 2015년, 16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오디오 파일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스피커에 대한 모집을 했어요. 전 세계 뭐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과 그 평론가들까지 막 합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취합이 된 하나의 스피커의 설계도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판디온이었어요. 판디온 2, 5, 20, 50 뭐 이렇게 나가는 이 판디온 시리즈가 나오면서 시스템 오디오는 하이엔드계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디온을 꽤 넓은 공간에서 듣고 그 판디온 50이었죠. 역시 그 스피커도 막 아주 강렬하고 뭔가 아주 사람을 크게 어필하는 이런 집중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당겨오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 자연스럽게 펼쳐지는데 제가 시청한 공간이 거의 4, 50평이 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냥 큰 홀이었어요. 그래서 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스피커를 가져와서 이렇게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에 한 50명 이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연장에서 어느 곳 하나 이렇게 제가 구석구석에 가서 다 들어봐도 똑같은 상황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게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들어도 선명하지 않은데 저 뒤에 가서도 이렇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소리가. 그때 제가 이 시스템 오디오의 컨셉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들어도 거의 같은 품질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해서 앉아서 다 이렇게 삼각편대를 하고 토인을 맞춰서 이렇게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 저 큰 공간, 자기 거실 이런 데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스피커라는 뭐 그런 브랜드 컨셉 이런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게 판디온 프로젝트였고 그 판디온 프로젝트는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를 좌표로 해서 만들어진 스피커들이 레전드예요. 그 레전드 스피커들은 판디온을 거의 그대로 따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모델이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다양하게 구성이 됐지만 스펙이나 그 구성의 어떤 기본 그 포맷은 판디온에서 시작이 된 게 바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40.2는 그 중에 톨보이고 이 스피커 유닛이 총 4개가 달려있죠. 미드레인지가 하나, 아래쪽에 베이스가 2개, 위쪽에 트위터가 하나 있는 구조인데 판디온을 만들 때 이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트위터가 1인치 실크돔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 웨이브 가드를 이게 사실 집중해서 들을 때도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들을 때도 거의 동일한 음질을 들려준다는 그런 컨셉 하에 그렇게 만든 웨이브 가드예요. 이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죠. 이걸 DXT 트위터라고 부릅니다. 이 웨이브 가드의 이름에 정확히 말하면 웨이브 가드를 포함한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들이 선정한 그런 웨이브 가드 각도를 갖춘 실크돔 트위터. 이걸 이제 DXT 트위터라고 통칭하는데 사실은 그 레전드 시리즈의 핵심이자 시스템 오디오 어떤 사운드 컨셉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와 그 밑에 우퍼는 종종 이렇게 슬림하게 만든 회사들의 공통점이고 덴마크 스피커들이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 우퍼 구형을 거의 다르게 두지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5.3인치 미드레인지 1개, 그다음에 우퍼를 2개를 두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파이버를 기본 중심으로 레진을 투입한 그런 구조의 그 콘을 씁니다. 우퍼의 서라운드가 좀 다른 스피커 다른 부분이 선으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라운드가 다른 스피커의 우퍼에 비해서 40% 정도의 진폭, 공기량, 그 파워 핸들링이 더 크게 나오는 그렇게 제작한 그런 스피커의 특성을 살려서 서라운드가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작을 큰 힘이 올 때는 이 틈을 준 부분이 좀 더 많이 벌어져서 동작을 앞뒤로 진폭을 크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됐다는 거를 서라운드에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피커는 그렇게 해서 대역이 이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위는 25kHz, 낮은 대역 30Hz에서 시작을 하는 그리고 능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90dB. 저희가 얼핏 생각하기에 파워 핸들링이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하려면 90dB로 되지 않습니다. 한 80, 심지어 85, 6, 7dB 이래야지 강한 앰프로 때려서 그 진폭을 크게 하는데 자, 이전에 잠시 우리가 아는 대구경 우퍼들은 어떻게 해도 그게 굉장히 특수한 재질로 만든 최근 제품들을 빼고는
전체 공간을 그 소위 양감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그렇게 대구경으로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시스템 오디오의 레전드 40.2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폭을 5.3인치로 일반적인 미드레인지 정도의 사이즈, 보통 요새 만드는 미드레인지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 우퍼를 2개 써서 진폭을 크게 해서 내는, 사실 그런데 저역의 양감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구경 우퍼 못지않게 나온다는 게 그게 좀 독특합니다. 근데 양감이 많이 나오면서도 대단히 스케일 있게 나오면서도 그 5.3인치 구경에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해상도가 나온다는데 이 40.2에 좀 차별화가 된 40.1의 차별화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이 크거나 양감이 많은 곡을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스케일이 큰 스케일이 나와요. 사실 이 스피커 사이즈를 넘어서는 대단한 그런 양감과 다이나믹이 나오는데 그래서 앰프에 굉장히 앰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매칭 앰프를 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유닛은 위쪽은 DXT22라고 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래쪽은 이름이 독특해요. 15/4, 그 다음에 우퍼 2개는 15/8, 미드레인지는 15/4. 뒤쪽을 그렇게 벽에서 많이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설계되지도 않고, 사실 이 스피커를 제가 예전에 이 상위 제품 SA 시리즈를 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스피커를 뒤쪽에 붙여 들어도 똑같다, 뭐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벽에 붙여서 들어봐도 뭐 부스팅이 생기거나 음상이 흐려진다거나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좀 독특해요. 40.2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뭐 그래도 한 15cm에서 한 30cm 사이 정도를 벽에 딱 붙이지 말고 그 정도는 띄워놔야 그래도 좀 더 해상도가 나오는 그런 중저역을 들을 수 있는데, 너무 1m 이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강박관념에 잡힐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하튼 그 정도를 두고 이 스피커를 제대로 드라이브 하려면 이 스피커의 중고역을 저는 조금 살려주는 게 전체적인 그 우리가 아는 오디오 파일들의 어떤 고해상도 음원 이런 것들을 듣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중고역을 막 이렇게 쨍하게 들리지 않게 설계했다고 했잖아요. 다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아주 표준적인 소리가 어느 지점에서 들을 수 있게 만든 스피커이기 때문에 중고역을 조금 해상도를 올려줄 수 있으면 그게 이 스피커를 베스트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베이스도 통제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 소리샵 제품 중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T+A예요. 이 스피커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T+A에서 이 스피커에 걸맞는 앰프를 고른다면 대부분 얘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통제력이나 이 스피커의 컨셉을 생각하면 그보다 잘 맞는 앰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스피커 가격을 생각하면 두 제품이 떠오릅니다. 하나가 카루소 R이에요. 저희 그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많이 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칼라 CDR입니다. 칼라 CDR도 보통은 이제 T+A 제품 내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구분하는데 드라이브는 이쪽이 좀 더 뛰어납니다. 뭐 이게 CD도 플레이 할 수 있고 그런 좀 여러 가지 멀티 그 인터페이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면서도 뒤쪽 아래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계속 바뀌는, 그리고 컴팩트하게 만들고 되게 좀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올인원 제품인가 보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 제품으로 큰 스피커 한번 드라이브 해보세요. 큰 스피커들 아주 드라이브 잘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는 이 정도 40.2처럼 그 베이스 드라이브가 대단히 정교해야 되고 고음에서 조금 해상도를 좀 높여주는, 해상도를 높인다는 게 고음을 좀 더 강한 에너지로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대역 약 25kHz까지를 리니어하게 쭉 그렇게 아주 잔 울림과 큰 울림을 정교하게 떨어주는 그런 앰프여야 된다는 얘기죠. T+A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여하튼 그런 T+A 칼라 CDR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이걸 좀 더 그냥 라이프스타일, 난 이 제품의 사이즈라 이런 걸 생각해서 또 벽에 붙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뭐 너무 이렇게 좌우 대칭까지 맞추지 않고 조금 편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카루소 R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뭐 크기도 크지 않고, 카루소 R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역시 드라이브 능력은 칼라 CDR 못지 않습니다. 특히 카루소 R은 스피커랑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라이프스타일 제품 부문에서 제 개인 채널에서 올해 제품상을 줬던 게 카루소 R인데, 그게 막 이제 그 인터페이스 좀 낯설어가지고, 그게 좀 그 뮤직 플레이인가? 독특한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게 좀 낯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서, 소위 네트워크가.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현재의 카루소 R은 이 제품이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 매칭 시간. 덴마크의 80년대에 출범한 시스템 오디오. 이 스피커는 어떻게 듣는 게 좋은지. 아마 지금 같은 앰프와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컨셉을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스피커로 다가오실 거예요. 이 제품은 참고로 실버백이라는 그 라인업으로 액티브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쪽은 Y사, 그리고 저희 서로 무선으로 교신도 할 수 있게 만든 실버백 버전이 있으니까, 뭐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텐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오디오 앰프 골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아까 말한 T+A 제품들 두 가지 한번 같이 패키지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풍성하게, 연말 연시를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아주 비싸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반 평균적인 공간에 가장 잘 맞는 스피커 중에 하나가 바로 레전드 40.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